네, 지금부터 게임 IP 보호 및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재원 의원실 김남수 선임비서관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 게임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게임 IP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는 자리인 만큼 별도 의뢰 없이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한국저작권보호원 윤성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좌장과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조현래 용인대학교 특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NC 장현영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앤틱게임월드 최준규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 김세중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김좌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개회사 및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재원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재원입니다. 게임 IP 보호 및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게임 산업 관계자 여러분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좌장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 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게임 산업의 핵심 자산인 게임 IP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자료에는 이제 제 인사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네. 게임 IP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게임 속 세계관, 캐릭터, 스토리를 넘어서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굿즈 등등 이제 다양한 파생 이제 산업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창출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이용이라든지 또 이제 불법 그 게임 이제 플랫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로 또 확장이 되면서부터는 저작권 법제, 집행 체계 이런 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이 해외 기반의 또 이제 그 불법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이게 좋은 해커가 있으면은 나쁜 해커들도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부닥치면서 이제 새롭게 막아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실효성 있는 이제 방안과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음악 관련해서는 제가 토론회를 한번 주최를 하려다가 이게 너무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에 좀 토론회를 좀 잠깐 보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AI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기술인데 사실상의 게임 업계라든지 우리 컨텐츠 관련한 모든 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이제 그 이슈, 기술 이슈라든지 저작권의 이슈에 대한 것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관련한 이제 전체 컨텐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까지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토론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런 토론회가 또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한 다양한 이제 쟁점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다른 거 없죠. 국회는 말씀 잘 듣고 잘 반영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입법을 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AI 기술이라는 게 너무 빨리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상 이렇게 급히 대응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 주신 한국저작권보호원 윤성천 원장님 축사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성천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행사 준비해 주신 김재원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24조 이제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액 중에 한 15% 차지하고 수출액도 85억 달러 아마 60%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IP가 이러한 또 성장에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인데요. 이런 게임 IP를 둘러싼 위협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 이런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침해 개별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자는 32.6% 그치고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19.3%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침해 모니터링부터 뭐 경고장 발송, 권리 구제를 위한 이런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소송 지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더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게임 업계와 정부 공공기관이 더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피해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행히 올해 5월달부터 이제 접속 차단, 긴급 차단 문체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다시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보호 체계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또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유재규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토론자 여러분의 고견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작권 보호원도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우리 게임 IP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 간단히 진행하고 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패널 분들께서는 회의장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K게임 하면 화이팅 해주십시오. K게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발제 및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조현래 용인대학교 특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진행을 조현래 교수님께 맡기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발제까지는 하는 거 아니었어요? 발제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회 볼게요. 네. 그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PT가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야,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그냥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자, 오늘 발제는 저거 태평양에 계시는 우리 유재규 변호사님께서 하시는데, 유재규 변호사님은 저기 학부가 저거 컴퓨터 전기전자공학. 예, 전기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공계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변호사를 하고 계시가지고니까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그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이슈들을 짚어줄 거라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고요. 제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 끝나고 나면 이제 토론을 하는데, 제가 토론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미리 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내둔 게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제가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물론 프로에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걸 갖다가 받아서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발제 시간과 토론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재규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태평양의 유재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IP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게임 IP 보호와 이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게임 백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고, 뭐 이거 다 아실 얘기들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게임 관련 IP 분쟁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예전 거, 최근 거들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볼 만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게임 산업 현황인데요. 아까 그 윤성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게임 산업이 저도 처음에 이 통계를 보고 되게 놀랐던 게, 가전 산업보다 수출액이 더 크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보고 진짜 하고 숫자를 다시 찾아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전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보다 오히려 더 수출액이 크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수출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코로나 때 사실 특히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크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 피해 현황에 대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주로 문제되는 것들은 일단 그 비슷한 거, 그 카피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 외에 뭔가 무단 배포된다라는 거, 그다음 뭐 뭔가 이제 사설 서버 운영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IP 침해라는 거는 사실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 본인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대원칙인데, 그걸 위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이제 그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상당 부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인 이상 사업자의 거의 40%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사실 여건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80% 정도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뭔가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미 여기부터 조성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들 사실 많이 있죠. 뭐 그래서 심심치 않게 그 게임 업계의 저작권 분쟁 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생성형 AI가 2022년 11월에 그 챗GPT 나오면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22년 11월에 나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 처음 챗GPT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요새 쓰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AI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처럼 저희가 스마트폰의 고급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다 쓰고 있잖아요.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아질 거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 IP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IP라는 말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IP가 뭐냐라고 하면 그 원래 영어에서 온 말이잖아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영어에서 온 말이고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지적재산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계속 지적재산권이라고 쓰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됐죠. 뭐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법이 나오면서 이제 용어를 우리나라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결국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인해서 뭔가 창출해낸 것들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법으로 구획을 지어서 특허,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특허,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그 브랜드와 관련된 건 상표,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건 우리나라는 디자인권이라고 따로 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는 저작권, 그리고 뭔가 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 그런 영업비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의 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지식재산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저작권,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저작권이 주로 문제가 되고 그 외에 최근 들어서는 저작권과 함께 요새 IP 업계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의 이른바 성과 모형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 조항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모든 IP 분쟁에는 성과 모형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특허 분쟁에도 성과 모형행위 주장하고 상표 분쟁에도 주장하고 디자인권에서도 주장하고 저작권에서도 주장하고 다 주장하거든요. 다 주장하는데 특히 이 저작권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권리 자체가 생길 때 등록을 해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기관이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번 걸러지고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작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생긴 거고 이게 진짜 권리가 있다 없다는 법원에서 다퉈져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이 보는 게임 산업은 결국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게임 산업, 게임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또 음악도 배경음악도 필요하고 미술적인 배경도 들어가고 결국 영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구현하기 위한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이 각각의 저작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복합적인 성격이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과 관련된 IP 분쟁도 복잡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 상황에서는 결국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뭐냐라는 걸 특정을 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상대방도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다라는 거를 딱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얽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특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실제 게임 저작물은 이만한데 그 중에서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 중에 일부로 딱 특정을 해가지고 딱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거기서 싸우는 거죠. 이게 같다 틀리다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각각의 요소들이 다 결합돼가지고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는데 딱딱 떼어내가지고 그것만 갖고서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그 자체도 저작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면 결국 문제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비슷하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베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하늘 아래 똑같은 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옛날에 생각해 보면 미적분을 영국에 살고 있는 뉴턴하고 독일에 살고 있는 라이프니츠가 서로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고안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비슷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거를 보고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대원칙이 표현만 보호한다. 아이디어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으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표현 방법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융성하게 하겠다라는 게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표현만 보호한다라는 게 대원칙인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분쟁 상황으로 가면 뭐가 표현이고 뭐가 아이디어냐라는 걸 구별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퉈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저작권 소송이 걸리면 일단은 그 문제되고 있는 대상이 뭐냐라는 걸 특정을 하고 걔네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느냐 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비슷하냐 안 하냐라는 걸 본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개된 적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그 혼자 갖고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창작했다라고 하면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하게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 그런 식으로 그 소송 때 판단하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게임에서 문제가 됐던 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 그 개별 구성 요소들 자체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런 부분들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게임 캐릭터의 경우에 캐릭터라는 건 딱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 캐릭터가 두 개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걸로 주로 문제가 됐었어요. 눈에 딱 보이는 표현이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야구 게임에서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인데 근데 결국은 처음에 그럼 이 캐릭터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부터 판단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캐릭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성적으로 도안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야구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뭐 정해진 규칙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도안해서 창작성이 발현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들어가면 그때는 이게 과연 보호해줘야 되는 영역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일종의 공공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누가 하더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비슷해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앞에서도 보면 이게 원래 사람은 7등신, 8등신 그런데 얘네들은 2등신에 가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비슷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만화나 게임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보면 만화나 게임 등에서 이렇게 2등신으로 표현한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작적 개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얼굴 안에서의 이목구비, 그러니까 눈의 모양, 코의 모양 뭐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 또 신발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게 눈에 잘 보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특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다르다. 그러니까 두 개는 비슷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이런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꼭 그런 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선택배열 조합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이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짝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 짝에서 보면 그 짝 연예 프로그램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보면 결국 큰 줄기에서 보면 뭔가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대방의 선택을 받아서 내 파트너를 찾는다. 라는 게 기본이고 뭐 그런 것들을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됐고 그거는 어떤 그 창작 의도에 따라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봤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게임에서도 그 판례가 계속 적용이 돼가지고 비슷한 분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부루마블의 경우에 부루마블하고 이제 부루마블을 모바일 게임으로 부루마블과 비슷하게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놨던 것들에서도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그 칸 지명, 그다음에 이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뭐 무인도 칸이 어디에 있느냐, 뭐 우주 여행을 어디다 놔뒀느냐, 뭐 등등 이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가장 컸던 이유가 그런 선택적인 그런 요소들을 각각 선택하고 배열하고 조합했던 것들이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렇게 판단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 모노폴리 때문입니다. 모노폴리가 거의 100년 전에 나왔던 거고, 그 모노폴리 요소들하고 부루마블의 요소들이 상당 부분 비슷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이 부루마블 사업자가 주장하는 그 창작적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만의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예전부터 다 있었던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작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나왔던 게 이 매치3 게임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3개 모으면 팡 터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이거 여기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1심에서는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을 했다가 이게 성과모형행위가 입법된 이유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심에서는 둘 다 인정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성과모형행위가 판단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성과모형행위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작권으로 사실은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 매치3 게임이지만 특수 규칙들이 막 있잖아요. 뭐 할 때마다 물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 번째 판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냐, 그런 순서들이 사실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표현이다라고 봐가지고 저작권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요새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사건들이 그 리니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실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그 배열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게임만의 전체적인 그 개성을 나타냈느냐, 그걸 개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고등법원까지 나온 사례가,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아직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부정경쟁행위가 고등법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고 둘 다 인정 안 된 사례가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거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업자가 사전적으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부분은 결국 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구나, 이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이 정도면 인정해 주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될 때 그 저작권이 아니라 이제 성과 모형행위로 인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성과에 해당하느냐, 결국 법률이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이미 끝나는 거고, 성과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이용한 게 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요소가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때 성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결국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화체된 곡의 흡인력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걸 가지고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내 성과는 이거야라고 특정해가지고 주장을 하면 결국 법원이 봤을 때 네가 얘기하는 이 요소가 결국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게 시그니처네, 이걸로 인해서 뭔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단이 좀 더 나와봐야 정확하게 그 경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국 그러니까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그 특정했던 성과라고 특정했던 거에 대해서 고객 흡입력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결론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판단 그 기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IP 보호에 대해서 결국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사실 그 토론 발제 준비할 때 사설 서버에 대한 얘기는 이미 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언급은 안 했는데 일단 이미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죠. 사설 서버에 대해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고 뭐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윤석철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작권법에 지난 5월부터 긴급 차단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러니까 불법 복제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웹툰이나 뭐 아니면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긴급 차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사실은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는 방미심의에서 불법 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차단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사설 서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게임 산업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그 게임이 좀 더 진흥이 되려면 e스포츠 생태계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e스포츠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좀 더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실 e스포츠도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보면 스포츠 중계처럼 e스포츠 중계도 뭔가 이제 이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금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그 불법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들이 문제가 사실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월드컵 했을 때도 보면 그거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뭐 월드컵이야 좀 그렇다 치지만 뭐 EPL이나 프리메라 리그나 이런 것들 유료 결제 안 하고 그냥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e스포츠로도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사실은 법에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하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원하는 그 지원책이 다르더라고요. 그 10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거의 뭐 그 여건 자체가 그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겠지만 모니터링 자체를 거의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거겠죠.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이제 큰 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큰 규모 사업자가 됐다라는 거는 매출이 많이 나올 여건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결국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랑 해외는 뭐 저작권법은 사실은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법적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그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김재원 의원님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AI가 거의 뭐 뉴노멀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쫙 쓰이고 있는데 이게 AI를 갖고서 이 AI라는 기술이 발전이 너무 빠르고 법제도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로 만든 각각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건 아니야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고 그럼 AI가 만든 거면 다 법적 보호가 안 되나?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했을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 모형행위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입법된 것도 있거든요. 그 기술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빠른 기술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거는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IP는 기본적으로 딱 구획 나누기거든요. 이 구획을 딱 나눠가지고 이 안에 들어왔으면 권리를 주는 거고 밖에 있으면 권리를 안 주는 건데, 그 경계선의 경계가 흐릿한 거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한다는 게 성과 모형행위에 대한 거고, 그럼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다 보호해야 된다는 걸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보호가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 판단 기준이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렇게 변호사님 하면 이게 법적 문제를 하다 보면 법을 갖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게 저작권으로서 이렇게 크게 보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게임 캐릭터 문제하고 아까 편집 저작물로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부정 경쟁 행위 방지법에 의한 그 성과 모형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로서 e스포츠 문제, 그리고 항상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백인 미만과 이상을 나눠가지고 과연 지원책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제안, 그다음에 앞으로 진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이 상황에서 AI의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판례에서 복잡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일반인들은 어려운데, 자,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는 좀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들어가고 아까 토론하면서 혹시 또 폴로에서도 미리 다른 분들도 질문할 게 있으면 미리 좀 해주시면 마지막에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을 포함했을 게 콘텐츠 산업계에서 IP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복잡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IP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IP는 과연 모든 콘텐츠 창작의 어떤 발판 원천이 되면서 또 개발도 하고 많이 이렇게 육성도 해야 될 분야가 또 IP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IP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거든요. 보호와 그 규제가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잘 잡아줄 거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그 토론 주제에서 보듯이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의 측면이 중요하고, 오늘 토론자에서도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저작권 보호원이 두 분 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었고요. 자, 먼저 아까 인사를 다 했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게임 업계에서는 그 대기업 쪽에 해당되는 우리 NC소프트의 장인영 상무가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해줄 우리도 최준규 대표님 오셨는데, 이 차원에서 먼저 이제 각 기관에서 경쟁력 강화와 게임 IP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각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 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뭐 한 3분에서 4분 정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저작권 보호는 우리 김자연 본부장님, 그 다음에 그 게임관리위원회 김세중 본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엔디게임 최준규 대표님, 그 다음에 장인영 대표님하고 뭐 아까 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가면서 우리 또 발제자님께서 실제로 그 소송들을 갖다 옆에서 보면서 있었던 게 좀 사례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법으로 잘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 두 번째 라운드 돌아갈 땐 그 반대 순서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자임 저작권보호본부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작권보호원 김재현 본부장입니다. 일단 저는 제 토론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게임 IP 보호와 관련돼서는 게임 분쟁, 침해 항상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항상 그 정부의 지원과 또 게임 업계의 관심과 노력,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저희 저작권 보호원이 생긴 지 이제 올해 딱 10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게임 IP 보호도 점점 정부 지원과 함께 게임 업계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그 유재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게임 업계의 규모에 따라서 게임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들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물에도 나와있지만 그 소규모 그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침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 게임사 같은 경우는 자체 법무팀도 있고 또 소송 전담하는 법무법인을 또 선임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발전에 나온 것처럼 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인 미만, 100인 이상 이걸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이게 게임이 결국은 이제 개별 분쟁으로 갔을 때는 소송이 바로 뒷받침되고 이 소송이 단기간에 행정조치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들이 아니라 2년, 3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같이 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침해 모니터링을 통해서 침해 확인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초기 단계에 경고장 발송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삭제 요청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법률 대응으로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구조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경고장부터 경고장이나 아니면 소송과 관련된 전략 지원이라든지 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매년 한 개 정도 이상은 게임 업계에 지금 지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기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기업이 침해에서부터 사후 조치까지 아마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호원하고 또 게임 업계와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침해 발견 단계부터 해외 대응 지원까지 바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계에서도 아까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만. 네. 공동 대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설 서버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최근에 크랙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긴 있는데 이런 사설 서버나 불법 복제와 관련된 특정 국가 또는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모아서 공동 대응하고 그런 전략이 통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가장 뒷받침돼야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 작업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게임 IP와 관련된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게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제도에 반영돼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거 한 바퀴 돌 거니까 두 바퀴 돌 거니까 네, 네. 다 이야기는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가셔야 돼. 근데 가기 전에 하나 물어봐 볼게요. 이게 의원님 계실 때 저 아까 세계 기업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게임 쪽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포함해서 세계 기업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올해 30개 30개를 지원 선정을 했고 그 중에 3개 업체가 게임 게임 업체입니다. 쪽이고. 네. 의원님께서 예산 받는 거. 저도 좀 껴주시죠. 이름 좀 왜냐하면 저는 게임 유저였기 때문에 요즘은 게임을 못해서 아주 목말라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세 개 그 회사 등등이 이제 공동 대응하느라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따로 개별건으로 하고 있고 개별경으로 하는데 하고 있고. 이제 불법 침해 관련해서만 이제 공동 대응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다 불법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 개별 업체한테 3개사를 각각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공동 대응하고 있는 거는 웹툰 쪽에 지금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쪽에 2건 지금 올해 이거는 K 지원을 콘텐츠 관련해서 이렇게 네. 써놓으신 거군요. 네, 네. 일단은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불법 침해라든지 아니면 이용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하기 위한 이제 신탁 단체 등을 이제 작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사실은 작가의 수가 사실 한 6만 명 정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6만 명 신탁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약간 좀 모방을 좀 해서 회사들끼리의 이제 그런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좀 주어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이제 운영을 좀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음악 쪽은 조금 좀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역시나 이제 그런 불법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게임이라면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이제 대응 같은 것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왜 게임 회사들이 그런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수준의 지출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 또 예산도 좀 투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가 K 컨텐츠가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너무 갑자기 큰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대내적인 혹은 뭐 어느 정도씩 수출을 하고 뭐 이런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글로벌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각 기관마다 혹은 문체부조차도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다. 사실은 고기가 100만 마리가 왔는데 우리에게 잡을 수 있는 그물은 한 1000마리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물밖에는 없고 어부도 그만큼 없고 이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서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인력도 늘리는 방안을 또 계속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신 거. 그 게임물 관련해서 한 시간 해주고 제가 아까 2바퀴 돈다고 했거든요. 좀 이게 한참 이야기 다 해버리면 그다음 할 얘기 없잖아요. 조금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게임 IP 침해 관련돼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IP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가 바라보고 있는 조직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 산업에서 다 아다시피 IP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제 핵심 자산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IP 하나는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웹툰, 굿즈 다양한 매체로 확장할 수도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식자산, 즉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게임 IP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일단 좀 이제 보호의 방점을 찍고요. 게임 IP 침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 사설 서버와 이제 핵 오토 프로그램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사설 서버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인의
일탈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아예 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해외에 이제 거점을 두는 등 이제 고도로 지능화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IP를 무단으로 도용해 엄청난 부당 이득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례로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설 서버를 이용하는 인원 연간 약 한 2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그 업계의 피해도 연간 약 3,600억을 지금 최소 3,600억 수준 이상이 된다라는 그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올 초에 그 불법 사설 서버나 이런 것들이 중대한 조직범죄라고 좀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불법 사설 서버는 단순한 IP 침해를 넘어 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악성 코드 감염, 불법 도박 사이트 연계로 인한 이제 금전적 피해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2차 범죄 위험에 좀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사설 서버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탈취하는 중대한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게임 IP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 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산 문제돼요. 예산도 작고 조직도 적고, 그리고 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서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내가 순서를 우리 그 최준규 대표님,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그 공공기관의 이야기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게 중소업체로서,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계속 소송을 하고 있거나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발표 자료하고 무관하게 그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근본적으로 게임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웹툰이든 다른 저작권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기관이나 정부기관, 유관기관에서 알고 계신 것보다는 상당히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저만 해도 사실 국내에서 모든 법원에서 저작권 재판을 다루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지방법원들은 저작권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지방법원에 그 법인이 소지한 기관, 뭐 경기도 관할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해도 그게 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되는데 빨라도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또 연말 연초 법원 인사이동이랑 이렇게 맞물리면 정말 1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인데 누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돼서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게임 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 발표 자료는 아직 이제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저작권 침해든 IP 침해든 기술 침해든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서 안 팔리고 돈이 안 될 것 같은 콘텐츠들은 저작권 침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은 현실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침해는 특정 뭐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사실은 만리 방화벽이라고 해서 국가 간의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방화벽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웬만한 기관이나 회사들이 의뢰하는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받았는지 중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8년 정도 저작권 소송을 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률 행위로서의 제재 한계가 있고요. 행정 행위로서의 제재 한계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를 받기 전에는 뭐 자체 매출도 누적 매출도 200억 이상 있었고
VC 투자도 한 50억 이상 됐었습니다. 근데 월 평균 한 뭐 8억에서 10억 정도 매출 나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중소기업이었죠. 근데 소송을 한 8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막대한 소송 비용을 다 회사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회사는 이미 영업상으로는 이제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대표 개인이 소송을 부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송에 승소해도 대법원에서 승소해도 원래 그 컨텐츠를 원래 그 저작물을 더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어떤 저작권 보호나 이런 정책들은 침해 방지, 침해 보호 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해당 사업자가 그 침해받은 저작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사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례로 뭐 고인이 되신 그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님도 제 지인의 선배님이신데 그분도 소송을 하시다가 소송 중에 관련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좀 받으셨지만 그게 좀 본인 생각할 땐 절망적이셨던지 생각을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좀 각성이 있었고 문체부에서 또 TFT를 만드셔서 그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인 그 소송 대법원 판결 나기 훨씬 전에 먼저 이제 그 저작권 보호원이나 관련 문체부에서 해당 가해자 쪽 출판사에 그 저작권을 말소 처리해버리는 행정 제재로 바로 대응을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 작가분께서 그런 선택을 안 하셨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핵심은 결국 대중국 이슈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중소 사업자들이든 대기업이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들이 풀 수 없는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교에 잘 모르지만 외교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 와서 아니면 중국 현지에서 그런 한국 콘텐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그건 사실 국가 간의 분쟁 이슈로 제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짤막히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코멘트는 안 할게요. 제가 안 하고 자, 우리 뭐 중소기업들이 게으르고 하는데도 대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대기업도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게임은 이미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고 글로벌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아무리 큰 대기업도 글로벌로 가면 소기업이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NC 장현영입니다. 먼저 이제 이 게임 IP 보호 관련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지난달에 의원실에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게임 산업의 역할 뭐 이런 간담회를 또 해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IP 보호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400조 달성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 IP 보호 정책이고 국회 관심이었거든요. 금방 뭐 최준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게임 IP 침해 관련해서 가장 많은 소송과 많은 일들을 해왔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정부에서 그리고 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저작권 보호원 등에서 해주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을 해주시고 계세요. 특히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좀 통계치를 돌려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만 몇천억 정도의 지하 경제로 갈 수 있는 금액들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라는 뭐 통계들도 좀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뭐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올 상반기에만 그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 서버 등의 홍보 영상들 한 3만 건 정도를 지웠고요. 네, 공공 쪽에서 지워주셨고 200개 정도의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이런 숫자적으로도 상당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의 주요 과제로 올린 만큼 게임 IP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간담회를 진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K컬처 400조 시대 그리고 수출 150조 목표 상향을 50조에서 이제 3배 늘려서 150조로 했는데 하려고 하면 뭐 정말 IP 보호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신 만큼 또 저희 민간에서도 작년에 이제 베트남에 저희가 가서 한국과 베트남의 게임 저작권 보호 세미나를 한국의 전문가들과 베트남 전문가들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베트남 정부나 베트남 관계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가서 했을 때 우리도 침해받은 게 있어. 우리도 문제가 좀 있어 하면서 그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발표를 하고 저희하고 뭐 계속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중국 관련해서는 기존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지금 조금 저희가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대만하고는 저희가 올해 지스타 때 게임 IP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DGSC라는 민간 컨텐츠 등급을 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관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대만 게임쇼 때도 저희가 가서 한국과 대만 간의 그런 저작권 보호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과 대만 간의 간담회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는 게임 IP 보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또 국회에서 뭐 최근에 뭐 법안 발의도 있었고 하지만 게임 IP 보호를 위한 뭐 저작권법, 게임 산업 진흥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이 계속되면 게임 사업자들이 뭐 의원실에서 지난달에 하셨던 것처럼 400조 원 달성을 위한 게임 산업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저도 공공기관에서 봐서는 이게 민간 영역 차원에서 하셨을 때 이렇게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후원 같은 거 해주면 참 좋거든요. 왜냐면 이 민간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후원해주면 뭔가 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로 하면 좀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어쨌든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례들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윤성철 원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따라갈 때 민간 기업도 같이 좀 붙여서 나가 볼 수 있게끔 예산 지원 같은 걸 해주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건 제 이야기고, 우리 아까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인 굉장히 어려운 저작권법이 학생들한테 저도 가르쳐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하면서 보면서 여기 게임업계 사람들도 좀 앉아 계시니까 이런 소송들이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자료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더라. 아니면 그런 것들 몇 가지 팁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럼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쉽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요새 소송이 일어나면 그 저작권법하고 세트로 항상 부정경쟁행위가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딱 써 있거든요. 내 권리가 뭐다라는 게 딱 써 있고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게 여기에 해당하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갖고 싸우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할 수 있는데 저작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었으면 그 순간 권리가 생겼다라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고 근데 그게 진짜로 보호를 받을 거냐 아니냐라는 건 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야 아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신나게 나는 저작권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작권 등록까지 했는데 나중에 판단 받아봤더니 이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거 아니야 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 더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런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모형행위라는 거고, 결국은 그거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 왜냐하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이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고 그 밖의 거는 누구나 다 갖다 쓰게 해놓자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거는 얘네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한 거니까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라는 거를 결국은 아까 그 대표님 그 토론문에도 있던데, 결국은 분쟁이 나오면 분쟁이 발생을 하면 결국 당사자인 본인이 이게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맞아라고 내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자료들을 사실은 충분히 개발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왜냐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면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그 단계에서부터 계속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작권 이슈가 저작권 이슈에서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법원에 가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가 다 알아서 판단해 줄 거라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법원은 주장하는 것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료 같은 거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이런 거 보면 또 게임 콘텐츠 진흥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료 만들고 할 때부터 이렇게 자료 갖다 다 준비하고 할 수 있게끔 여유의 돈이 있으면 참 좋죠. 결국은 이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자. 내가 콘텐츠 진흥원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네, 떠났는데. 자, 이제 다르게 좀 돌아갈게요. 이 기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먼저 장인영 사무님한테부터 제가 요청했던 게 그건데, NC소프트는 어떻게 글로벌 게임 기업이고 큰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게임 IP 자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국내 침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으면 그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갖춰가고 있는지를 혹시 다른 사람 위해서라도 정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네, 원래 이제 토론문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모든 게임 회사는 가장 큰 자산은 게임 IP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아까 최준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일종의 짝퉁 게임, 불법 서버를 만들어서 계속 돌리고, 또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종의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카피 게임들이 또 나오고, 저희도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고 소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대부분 판단까지 안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건 트렌드한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주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는 e스포츠에서의 2차 저작물 관련 이슈입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e스포츠에서 2차 저작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e스포츠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도화할 수 있다 없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이렇게 고론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뭐 기자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못했을 건데요. AI가 어디까지 카피 내지는 어디까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모형 행위에 해당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10인 사업자와 1000인 사업자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의 퀄리티는 다를 수 있지만 표피상의 이 여러 가지들은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 뭐 큰 회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민을 저희가 3년, 5년 후의 미래를 고민을 할 때 AI를 우리 스스로도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권리를 침해받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AI 사용은 이제 글로벌한 대세이고 모든 게임 회사들이 앞으로 뭐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 IP 관련해서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뭐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뭐 잠깐 첫 번째 발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불법 사설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저작권 보호 등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폐쇄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불법 사설 서버 문제 척결하겠다. 이거는 기업 범죄 영역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뭐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도 좀 돼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IP 보호 관련된 것들이 저희가 또 좀 더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차원에서 뭐 베트남하고의 그런 것들 그리고 대만과의 이런 문제들, 중국과의 문제들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일종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과 협조 속에서 저희도 뭐 아무리 뭐 회사의 규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기관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이제 치매 관련해서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항상 AI 문제, 그다음에 e스포츠의 2차 저작물의 문제, 과연 다시 우리가 e스포츠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의 이슈가 더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결국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앞에 있는 저작권 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시는 거네. 자, 우리 최준규 대표님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하시면서 중소게임사 입장에서 아까 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은 IP 보유의 가장 높은 장벽은 이렇게 중소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부닥친 어려움과 그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법률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주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침해 사실 발견과 증거 확보 또는 그에 대한 입증의 문제 같은 것 또는 해외 대응과 또는 국내 대응에 있어서 어떤 문제 등 여러 가지 아마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썼는데 직접 부딪혔으니까 부딪힌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하는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의원님께서도 이제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도 사실 시대의 흐름이나 현안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주는 정부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소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예산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34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약에 기술 침해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그 산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흔히 중진공이라고 하죠. 거기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예산만 연간 수천억에 이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 중진공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중진공 그 내규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 대상으로 집행해라. 거기에 딱 한 글자.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피해 기업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상인데 저작권 침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는 실무자들은 이건 대상에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앞으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없는 예산을 뭐 하늘에서 내려받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기존 다른 정부 부처 예산 중에서 저작권 보호의 명목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찾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산하 중진공에 있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이 충분히 유효하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연초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공고가 나면 연말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데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뭐 자연재해나 폭풍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뭐 화재라든지 거기에 이제 기술 침해처럼 그 특정 회사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규칙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저작권 보호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여러 군데 기관들 다녀보고 지원받기 위해서 뭐 신청도 해보니까 뭐 특정 정부 부처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술 침해는 그동안 기술이라는 부분은 콘텐츠나 IP, 뭐 게임, 음악 이런 거보다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과물들이 중소기업 기술 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 부처, 범부처에서 TFT를 일시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계속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중소사업자 피해자들이 경찰서 갔다가 법원 갔다가 검찰 갔다가 뭐 세종시 갔다가 저작권 보호원 갔다가 되게 힘들어져요, 사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지금 이제부터 올 초부터는 범부처 TFT가 나와서 모든 그 각 정부 행정처의 담당자들이 다 그 TFT에 소속돼 계세요. 거기다가만 신고를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 행위로서 규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웹툰 업체들은 실제 대법원 소송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이미 실제 웹툰 자사의 웹툰 콘텐츠를 침해하는 이런 해외에서 불법 침해를 해서 불법 유포한 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했어요. 근데 그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였냐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그 이전 재판에서 해당 웹툰이 국내에서 정상가에 팔리고 있는 가격이 예를 들어 1회당 200원이면 이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10,000건 이상 불법으로 유포됐으니 이 사업자가 입은 피해는 200원 곱하기 10,000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모든 재판부에서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유명한 평론가가 말했듯이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법은 재판부를 잘 만나야 되고 재판부가 각각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작권 보호원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좀 힘을 합쳐주셔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의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그 불법 유포해서 얻은 이득을 우리가 그걸 알려면 뭐 해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 그 해당 업체의 계좌를 까는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국내에서 소송한 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문체부 소송의 특사경이
그 해당 업체, 해외에서 불법 유포한 해당 업체의 국내 법인 통장에 해외 계좌를 압수수색을 해주면 사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결국엔 국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예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단속하시던 그 검찰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버도 해외에 놔두고 뭐 사람도 다 해외로 보내고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발뺌을 해봐야 결국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게 되면 결국에 그 돈은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규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도 사실은 그 뭐 특정 특사경이랑 같이 그런 부분에 이제 업무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몇 년씩 이제 지나게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좀 더 빨리 피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보호원 일정 부분 특사경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럼 말씀하신 그 뭐 자금 추적 관련된 부분도 뭐 저도 뭐 비공식적으로 듣긴 했지만 그 압수된 통장도 대부분 다 대포 통장이어서 특정인을 또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가 지금 누누토끼 뉴토끼 그분도 이제 피의자 답성해서 소환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타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는 사이트들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콘텐츠와 같이 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를 산정해 줄 것인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아까 가기 전에 의원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긴급 경영 안전자금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있기는 하고 많이 해주는데 이걸 갖다 예를 들어 콘텐츠 진흥원이랑 이렇게 받으려면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안 되는데 그 대신 차라리 여기에다가 아까 저작권 피해 침해 사례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표할 때 구시에다가 할 때 그걸 갖다 조항을 하나 엮게끔 국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아마 또 반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드릴 말씀을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그러면 일단은 기술이라는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특허로 어느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가 쉽다라고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나 사상이 표현된 어떠한 이라는 모호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허처럼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저작권에 의해서 그것들은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 IP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수익 매출을 가져다 주고 2차 전지를 앞서서 지금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본 걸로는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매출이 컨텐츠가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저작권법 혹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작권법을 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기술 관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뮤지컬처럼 이제 종합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컨텐츠의 종합예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전문 법조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잘못 만나면은 판결을 잘못 받을 수도 있고 판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 검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저는 게임 유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맵팩을 써봤는데 게임만 나오면은 뭐 맵팩이 그냥 나오니까 그리고 커뮤니티 등장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얘기해서 맵팩을 어디서 다운받아갖고 설치를 하면은 바로 이제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등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게 게임에도 피해가 간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유저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참
법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조 인력들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어서 사실은 아까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저작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해서는 하여튼 법원이 새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대응을 하고 그러려면은 해외하고 아까 우리 최준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하고 소송도 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판결도 내려야 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해외에서 글로벌 소송도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 이제 또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은 국내에서 또 이제 법률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점점 이제 콘텐츠의 양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상품 같은 거 기업 간의 이제 그런 소송보다 컨텐츠 관련한 소송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해당 법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살짝 해봤습니다. 또 글로벌 대응에 있어서는 뭐 우리 저작권 보호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매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해외 공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 저는 글쎄요 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음악은 제가 논문 쓴 걸로 해서 작년에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음원 이제 코드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 과제를 줬는데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연구 과제 끝나고 시스템 개발하면 같이 쓸래라고 했더니 인도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합작 때문에 이제 저희랑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작권 협력으로 아예 얘기가 MOU가 돼서 문체부에 제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인도 대통령 가셨을 때 그 MOU 사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대만도 의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의원들 만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으로 컨텐츠를 관리하는 거는 매우 획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러 나라가 다 블록체인을 속일 수 없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공유해주면은 같이 쓸래? 라고 했었을 때 같이 쓰겠다. 관련하여 우리가 그 컨텐츠와 관련된 이제 국제법 같은 거 혹은 코드의 통합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논의체에 들어오겠다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인도, 대만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일본은 얘기를 마무리를 못 짓고 와서 제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지금 그 정도거든요. 중국도 지금 피해가 굉장히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작권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나라가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불법 사업자들을 다 막을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아마 중국도 얘기를 건네면 할 것 같고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각 요소마다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잘 이제 그 캐릭터면 캐릭터 혹은 그 어떠한 환경이면 환경 또 그 방송에서는 지금 포맷 저작권도 지금 이제 발의를 해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어떠한 스토리를 흘러갈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말뚝을 막는 요소인데 그런 포맷들 같은 것들도 이제는 등록을 다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그러한 이제 만들어낸 과정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앞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불법 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AI 추적기를 개발을 해서 또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비슷한 혹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그런 포맷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왜냐하면 맵팩 금방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베타 서비스합니다. 그러면 바로 맵팩이 나와요. 저도 그거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기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데 있어서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예산을 주셔야 한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기술 보호, 기술 탈취 이러면은 굉장히 크게 탈취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작권 피해라고 하면은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식 재산 탈취라는 얘기로만 바꿔봐도 굉장히 더 이렇게 느낌이 좀 확 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용어를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좀 쓸 필요가 있겠다. 조금만 말을 바꿔도 인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인식도 달라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AI가 인간의 결국은 이제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AI를 도구로 쓰는 것, 그러나 그 도구를 몇 % 사용했느냐, 인간의 기여가 얼마나 되냐가 이제 결국은 쟁점이 될 텐데 예전에 게임 개발하려면은 기술자들 이제 그 엔지니어들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AI한테 프롬프트만 써내도 그냥 그게 다 그 구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좀 이렇게 요번에 그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일리아드 얘기. 네, 오디세이. 오디세이 영화를 보면은 다 실사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아이맥스로 찍으면은 딱 2분밖에 못 찍는데요. 근데 그거를 무한히 이제 찍어가지고 그 영화를 완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기여한 만큼의 그런 가치를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과 아니면은 양산형이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서의 저작권의 역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새로 해갈 것인가가 이제 법적인 쟁점은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공조가 지금부터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아마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게임 종주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나서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 했더니 계속 중간에 마지막 말씀 이제 평을 하시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저 김남수 보좌관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아까 요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긴급경영 안전자금에 뭐 이렇게 뭐 지식재산 탈취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발표하는데 이렇게 한목에 들어가게 해주면 되거든요. 긴급경영자금은 입법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 최준규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님께서도 제가 부탁했던 게 그거였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사후 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등급 분류도 있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한국의 불법 게임물과 그 침해 단속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게임 IP 침해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단속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 국회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거 애로사항 같은 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게임 IP 보호를 위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일단은 게임물 사후 관리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라든가 오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IP라든가 이게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지금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걸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이첩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첩시킨 수사 의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판결 정보를 또 저희가 입수해서 그 권리자한테 그 판결 정보를 좀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권리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대응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 이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해외 호스팅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해서 이제 저희 쪽 조사 담당 인력은 조금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좀 단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좀 어렵고 또 전문 인력 유치에 좀 구조적 한계가 좀 있어서 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라면
먼저 그 범죄 집단의 은닉 기법이 날로 이제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 대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문 인력이라 하면 그 네트워크라든가 서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역분석, 역설계하고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그 맨 말단에 운영자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그 윗선에 어떤 제공을 하고 있는 총책이라든가 또는 총책 위에 또 그 어떤 그 조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문 인력에 기반한 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이제 불법 게임을 신고 포상 업무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 금액의 일부를 조금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불법 신고 포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설 서버를 신고하게 되면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15만 원,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걸 체증하기 위해서 이용한 금액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외부 민원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설 서버는 이게 은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제보가 좀 필수적이고요. 보통 사설 서버 이용자가 신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 서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전적 보상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와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좀 금전적 보상이 지원이 된다라면 사설 서버 문제 해결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저작권 보호원도 비슷한 고민일 텐데요. 네. 저는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하면서 침해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또 하면 정부나 국회에서 좀 지원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좀 비슷한 얘기라서 그 중복된 내용들 다 빼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해주셨던 이제 제보, 내부 제보자에 대한 신고 거는 지금 우리 그 공익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2021년도인가 그때 저작권 사안도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그 내부 관계자가 신고했을 때 최대 제가 알기로는 20억에서 30억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그런 부분 좀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게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컨텐츠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지금 대부분 다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불법 피의자들의 그 단속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이제 CDN 사업자를 통해서 IP 정보를 저희가 수집해서 정보를 얻긴 하지만 걔네들이 그 GDPR인가요? 뭐 그런 법에 의해서 IP 정보를 저희가 조회를 하면 실제 운영자한테 그 정보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획득하면 다시 또 숨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정보들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특히 텔레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또 폐쇄시키고 이런 뭐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삭제 요청 또는 차단 요청을 하게 되면 텔레그램 쪽에서는 DMCA 근거해서 할 수는 있다라고 거기 뭐 공지사항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텔레그램 본사하고 연결하는 과정도 본사가 어딘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저희 그 보호 업무 중에서 좀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이제 수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인터폴과 그 MOU 체결해서 지금 매년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인터폴 공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너무 이제 그 진화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가 좀 미진한 상황도 있고요. 저희 그 문체부 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도 올해 지금 그 사설 서버 관련된 걸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해외 침해 대응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어렵긴 하지만 이게 그 침해 발생부터 대응까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안하셨던 그 범정부 TFT 같은 구조를 통해서라도 지금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 이렇게 그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저희뿐만 아니라 컨진원도 있고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저작권위원회도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그 지원 사업들을 좀 묶어서 하는 거를 좀 문체부를 통해서 한번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재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외 그 e스포츠 경기 불법 부자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저작권법 개정 통해서 지금 긴급 차단하고 접속 차단 지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금 스트리밍 불법 그 스트리밍 사이트 그 영상 스트림 송출하는 것들도 지금 저희가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 안에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요걸 저희가 한꺼번에는 지금 어렵고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지금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근차근 지금 차단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어쨌든 참 심의원이 20명밖에 안 되니 심의도 어렵고 그죠? 이게 어쨌든 이게 법원에서 이게 불법으로 보고 판단해야 그다음부터 이제 일단 차단 요청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다 그죠? 근데 이게 빨라야 되는데 그죠? 항상 예. 그럼 결국은 또 인력의 문제하고 같이 네, 저희가 연계되는 지금 문제. 매일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안건이 한정돼 있고 심의 안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긴급 차단건으로는 매일 한 대상 사이트가 한 130개 사이트들은 거의 매일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불법 해외 서버를 두고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한 273개 해외에서 한국어로 쓰고 있는 게. 링크 모음 사이트나 스포츠 중계 사이트 빼고 한 28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렇게 바깥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 대응은 인력과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자, 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혹시 뒤에 앉아 계시면서 혹시 발제나 토론자 아니면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손만 들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으시면 의원님께서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갈 거예요. 못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혹시 잠깐만 그럼 가기 전에 혹시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님께서 혹시 이 말은 꼭 좀 나 하고 가고 싶다. 특히 의원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아까 아니면 그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블록체인 하면서 음악은 게 자꾸 이렇게 블록체인의 특성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왜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그런 거 하면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직접 게임을 하시니까. 아, 네. 근데 제가 게임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제 최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기 NC소프트 상무님도 와 계시지만 인공지능이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을 지난 몇 달 동안 했고요. 모니터링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게임 회사들 운영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람 한 200명 정도 놓고 운영을 했는데요. 게임 화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은 비전 센싱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영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웃으실 수 있는데 사모님께서 NC 내부에도 되게 훌륭한 AI 스튜디오들이 있고 AI 연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솔루션도 많이 있고요. 게임 불법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위해서는 비전 센싱을 가동할 수 있는 AI 좋은 툴들을 NC에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만약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거꾸로 그 민간 기업이 정부 산하 기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도 나올 것 같고요. 이미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예전에 사람으로 때우던 부분들, 뭐 이게 게임 내에서 예전에 GM이 밤새가면서 게임 내에서 이게 누가 PK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봤던 부분들을 다 요즘에는 이제 AI, 예전에 스크립트가 하다가 이제는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 한 20명 더 늘리실 인건비를 AI에 투자하시면 돌리시면 한 2,000명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사실 그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드리면 저작권 보호원에 도움이 되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없었으면 보호원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사실은 진짜 뭐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명예는 얻었지만 제가 피해자다. 근데 사실 피해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받은 저작권을 앞으로 더 글로벌 IP로 키울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뭔가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이제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다행 의원님께서 그 이해해 주셔서 바로 그 입법에 노력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마이크 더 넘기기 전에 하고 싶은 분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건드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신 이야기, 음악 이야기만 조금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저작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 이제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사실 20분이 이제 그 판단을 하시니까 그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한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몇 건을 한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새 왜 변호사님들도 많이 쓰신다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초기에 이제 서류를 이제 뭐 좀 들여다보고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또 관련된 법이 뭔가 찾아주고 이런 정도의 이제 일들은 AI한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초 판단에 있어서의 이제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해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국에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좀 아까 NC에서는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디텍팅 프로그램 말하자면은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가 또 계속 돼야 되잖아요. 예, 해커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데이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대신에 이제 업체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거기다가 입력을 해놓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만 나중에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해봤고 기술을 조금 아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술하고 결합해서 또 입법으로 혹은 국제공조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버무려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은 일단은 너무 인력들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표 관련해서는 뭐 몇 배 이상 의 이제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통과는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환수금 이외에도 이제 그런 벌칙 과징금 뭐 이런 것들 를 부과를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그 소송에 의한 이제 그 기업 이제 활동 부진 뭐 이런 데에 긴급 자금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안표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만 얘기할래요.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그 모니터 위원이 2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이 아까 변호사님들이 하시거나 할 때처럼 이렇게 심의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요. 어쨌든 아까 AI 모니터링 시스템에 도입하더라도 그걸 갖다 이게 입안이다 아니다 최종적으로 판단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아까 심의위원들을 하는 건데 심의위원들 20명이니까 20명의 시간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 법이 개정해서 30명까지 이제 가능한.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30명은 이제 연말에 아마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30명이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이제 행정 제재와 관련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영역까지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포맷과 같은 영역에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참고해 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김남수 보좌관님이 준 시간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